이번 시간에는 우리 당좌자산 중에서 매출 채권부터 이제 공부할 차례가 되겠는데요. 이 매출 채권도 이미 판매는 일어난 거죠. 판매는 일어났는데 매출은 일어났는데, 즉 판매는 일어났는데 아직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채권, 매출로 인한 받을 권리가 발생했다 해서 매출 채권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매출 채권 안에는 개정 과목이 딱 두 개입니다.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이에요. 그래서 이 먼저 외상 매출금부터 우리가 살펴보면은, 외상 매출금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품은 팔았어요. 팔았는데 대금을 나중에 받기로 한다라고 하면은 개정 과목을 외상 매출금으로 기록을 합니다. 자, 돈을 받았다면 차변의 현금이나 보통 예금이 될 텐데,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했는데 외상으로 했다. 그러면 회계 처리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회계 처리는 차변의 외상 매출금이라는 매출 채권, 지금 우리 당좌 자산이죠. 자산이 증가하고 현금 대신에. 그리고 대변에는 상품을 팔았으면 상품 매출, 제품을 팔았으면 제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거래도 바로 수익 발생, 자산 증가, 이런 결합 관계를 갖게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현금주의에 의한 회계가 아니라 발생주의에 의한 회계라는 얘기를 할 때도 우리 외상 매출금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금 판매만 수익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외상으로 판매한 것도 수익으로 인식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상품이나 제품을 인도를 하게 되면 일단 수익으로 인식을 해서, 대변의 상품 매출 이거는 수익의 발생, 차변의 외상 매출금은 자산의 증가인데, 이 외상 매출금이 어디에 속한다? 매출 채권에 속한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러다가 약속한 날이 오겠죠. 다음 달 주겠습니다 라고 하고 우리가 상품을 주었다면 거래처에서 다음 달에 돈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 대금이 우리 회사 보통 예금으로 입금이 되었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이제 외상 매출금이라는 매출 채권은 대변에 가서 감소하게 되죠. 이것이 자산 감소가 되겠죠. 네, 받았으니까. 그것이 뭘로? 보통 예금 통장으로 입금되었다라고 한다면 자산 증가가 되죠. 그래서 차변의 보통 예금 자산 증가가 되겠고요. 자산 증가. 대변의 외상 매출금은 자산 감소인 결합 관계를 형성한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은 거래처가 파산을 하거나 거래처가 부도가 나지 않는 한 회수가 된다면 이렇게 정리함으로써 거래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외상 매출금으로 채권이 발생했다가 약속한 날이 돌아오면 이 채권은 대변에 가서 자산 감소되고 차변에 보통 예금이나 현금으로, 현금성 자산으로 바뀌는 거죠. 자, 매출 채권 중에 이제 받으러움을 보겠습니다. 이 받으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외상 매출금에 비해서 회계 처리가 아주 다양하고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받으러움이라는 것은 어음이라고 하는 그 유가증권을 받는 것인데, 이 약속어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요즘은 이제 종이로 된 약속어음이 아니라 분실이나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계산서도 전자로 발행하듯이 어음도 전자어음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이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받으러움이라는 것은 종이로 된 약속어음도 받으러움이고요, 또 전자식으로 발행하는 전자어음도 받으러움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어떤 것이 받으러움이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어음이라는 것은 발행인이 수취인에게, 발행인이라는 것은 채무자가 되겠고요, 수취인이라는 것은 그 어음을 받은 사람이니까 채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발행인이 수취인에게 자기의 채무, 그걸 갚기 위해서 일정한 금액을 약정 기일에 약정한 장소에서 지급할 것을 약속한 증권이에요. 그러니까 증권이니까 유가증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상품을 판매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냥 다음 달 말일까지 주겠습니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말로 그렇게 다음 달 말일 뭐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 좀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좀 그것을 다음 달 말까지 확실히 주겠다고 하는 좀 뭡니까? 어음을 하나 해줄 수 있느냐 해서 추가적으로 받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이 약속 어음, 그 약속한 증서를 우리가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 어음을 받았을 때는 받을 어음을 차변에 기록해요. 그래서 약속 어음을 받았을 때 우리가 차변에 기록하는 계정 과목이 받을 어음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보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상품이나 제품을 매출하고 약속어음을 수령하면 자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받을 어음 계정 어디다 기록해요? 차변에다 기록한다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받을 어음 만약에 100만 원어치다. 그러면 차변에 받을 어음 100만 원. 이것도 매출 채권이에요. 매출 채권. 그리고 대변에는 상품을 팔았으면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하는 거고요. 제품을 팔았으면 제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하게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우리가 외상 매출금이 발생했을 때 회계 처리하고 여기 차변에 있는 것만 달라지죠. 외상 매출금이 받을 어음이라는 것만 달라지는데 외상 매출금은 받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음은 받는다는 게 뭐냐면 만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 약속 어음에는 우리가 이제 우리 교재에 보면 뒤에 약속어음 사진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걸 나중에 실무할 때 또 보시게 되겠고, 뭐 뒤에 뒷장을 보시면 이제 있긴 있는데 뭐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어음에는 이것이 표시되어 있어요. 만기일이 그리고 어느 은행 무슨 지점에서 지급할 것이다. 이런 장소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급지가. 그래서 이제 그 약속한 날이 되면은 즉 만기가 도래하면은 거래은행에다가 어음대금을 받아달라고 의뢰를 하여요. 그걸 우리는 추심 의뢰라고 하는데 어음대금을 받게 되면은 받을 어음 계정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받았으니까 어음대금을 받으면 받을 어음을 대변에 기록해가지고 이 매출 채권을 없애줘야 되겠죠. 그래서 발생했을 땐 차변, 받았을 땐 이렇게 대변에 기록한다. 그래서 100만 원짜리를 받게 됐어요. 이제 약속한 만기일이 되어서 그러면 대변에 100만 원이 그대로 없어지죠. 여기도 100만 원이라면 그런데 은행에서 추심하는 데 들어가는 수수료를 좀 떼겠다. 그래서 수수료 만약에 계산하기 쉽게 10,000원을 뗀다고 보겠습니다. 그 수수료를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수수료 비용. 근데 이 수수료 비용은 판매 관리비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 시간에 수수료 비용 계정 과목 코드를 쭉 이렇게 보여준 거 기억이 나실 텐데 판매 관리비 수수료 비용은 코드가 800번대입니다. 800번대. 우리가 앞 시간에서 수수료 비용 중에 하나가 단기 매매증권 취득할 때 수수료 비용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900번대의 코드를 선택한다 해서 영업의 비용이라고 했었는데 이런 경우는 판매 관리비예요. 왜 판매 관리비냐? 이 어음 때문에 발생한 수수료인데 이 어음은 뭐였어요? 매출 채권이죠. 그러니까 판매 활동과 관련이 있는 채권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 비용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당좌 예금으로 우리 회사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99만 원이 입금되겠죠? 수수료가 10,000원이라면 99만 원 입금되고 수수료는 회사가 비용 처리한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 거래는 우리가 혼합거래라고 그러죠. 혼합거래. 자, 왜 혼합거래냐? 왜 혼합거래냐 하면은 대변에 받을 어음은 이게 뭐예요? 자산 감소요. 차변의 당좌예금은 자산 증가요. 차변의 수수료 비용은 비용 발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래 금액이 100만 원인데 그 중에 비용 발생 10,000원이 끼어 있죠. 그래서 교환 거래와 이것은 손익 거래가 섞여 있다. 그래서 이런 거래를 우리는 혼합 거래다. 이렇게 분류한다는 거. 예, 그것도 우리 앞에서 회계의 개념을 이 얘기할 때 이거 혼합 거래 이 얘기도 했죠. 분계 절차 이 얘기할 때. 그래서 이런 거 자꾸 여러분이 정리해 가면서 이 분계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도 해석을 해보고 저렇게도 해석을 해보고 하셔야 돼요. 혼합거래이고 차변의 당좌이금은 자산 증가요. 차변의 수수료 비용은 비용 발생. 대변의 받으러움은 자산이 감소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만기가 되면 이제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그런데 어음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다른 목적으로 쓰일 수도 있어요. 만기 되기 전에 배서해서 양도하는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배서라는 건 뭐냐면 뒷면에다가 어음 뒷면에다가 서명해가지고 이 돈을 이 사람에게 지급해달라 하고 지시하는 것을 배서 양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어음을 한번 사진을 한번 보고로 가볼까요? 어음 사진이 뒤에 실무 예제 여러 개가 있는데 몇 페이지 걸로 한번 볼까요? 어음 사진이 495. 예, 495페이지 한번 잠깐 갔다 와 볼까요? 495페이지에 가보면은요. 자, 배서 양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495페이지에 있는 어음의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래 가지. 여기에 여기 약속어음을 한번 볼까요? 자, 이 약속어음의 가운데 부분에 보면은 중앙에 자, 위에는 동징상사 귀하니까 이 사람이 이 회사가 수취한 회사고요. 발행한 회사는 밑에 주식회사 서윤에서 발행한 거죠. 그러니까 주식회사 서윤이 어음을 발행해 가지고 동진상회에다가 준 겁니다. 그러면서 동진상회에다가 뭐 어떻게 약속을 했느냐? 위의 금액 1,000만 원을 귀하 또는 귀하의 지시인에게 지급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배서양도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나의 지시, 내가 만약에 동진상회다 그러면 우리 회사가 지시한 사람에게 이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약속어음 뒷면에 가면은 서명 배서할 수 있는 이 양식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다가 이 금액을 누구에게 지급하라라는 배서양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배서양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그 상품을 팔고 이렇게 1,000만 원짜리 어음을 받아놨어요. 이걸 내가 다른 지급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지급 목적으로. 자, 그래서 다시 교재 앞쪽으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배서양도의 회계 처리를 70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보시면은 배서양도 때는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요. 자, 어음을 다른 거래처에 주었기 때문에 받을 어음이라고 하는 매출채권은 대변에 가서 감소해야죠. 대변에 가서 자산 감소가 되고요. 이 차변에는 이 어음을 왜 줬느냐? 거래처의 외상 매입금을 갚기 위해서 지급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는 외상 매입금이라는 것은 뒤에서 이제 우리 매입 채무 즉 부채에서 우리가 배울 건데 외상 매입금은 우리가 원재료나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한 것이 외상 매입금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급해야 될 외상매입금을 우리가 그 다른 회사로부터 받아놓은 어음으로 배서 양도하는 방식으로 지급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그래서 배서 양도는 받을 어음이 대변에 간다. 이거는 자산의 감소다. 매출채권 자산이죠. 자산의 감소. 그리고 빚을 갚았으니까 차변의 외상매입금은 부채 감소가 되죠. 부채 감소. 교환거래에 해당이 되죠. 부채 감소, 자산 감소. 교환거래가 되겠다. 자, 그리고 어음은 말이죠. 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할인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깡이라는 말 요즘은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어음을 깡하러 간다는 거예요. 예, 할인하러 간다 이런 거. 할인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약속 그 만기일까지는 좀 시간이 좀 한 달이 된다든가 두 달이 좀 남았어요. 만기일까지는 좀 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우리가 지금 돈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받을 어음의 만기가 되기 전에 은행에다가 배서 양도하는 겁니다. 은행에다가 배서 양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발행인 보고 이거 은행에다 지급하라라고 주고 은행에 가서 뭘 가져오냐면 미리 돈을 가져오는 거예요. 현금으로 바꾸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은행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만기 때까지 이자를 떼고 주겠죠. 현금으로 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은행에서는 할인료라고 그래요. 할인료. 아까 우리가 만기가 되어서 추심을 하는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라는 판매관리비로 처리를 했었죠. 그러나 이때는 수수료 비용이 아닙니다. 이 할인료는 매출 채권을 처분하면서 발생한 손실로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할인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판매 절차 행위는 아니에요. 우리가 대금을 정상적으로 받는 것은 만기 때까지 어음을 가지고 있다가 추심하는 것이 정상적인 대금 회수 방법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대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발생한 요 수수료, 즉 추심료는 우리가 판매관리비로 포함을 시켜서 비용 처리하지만 이 할인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정상적인 대금 회수 방식이 아닙니다. 만기까지 보관할 수 없는 어떤 그 절박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바꾸는 거죠. 이때 발생하는 그 할인료는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한다는 거. 요거 잘 알아두세요. 그리고 개정 과목은 매출채권 처분. 지금 우리가 배우는 받을 어음이 매출채권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그 비용의 개정 과목을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변에 받을 어음을 갖다가 은행에다가 양도했기 때문에 대변에 받을 어음 자산 감소가 되겠네요. 그죠? 예, 그러면 할인료가 만약에 이것도 10,000원이었다. 그러면 10,000원을 빼고 당좌이금으로는 990,000원이 들어오겠죠. 만약에 10,000원을 떼게 되면은 대변에 받을 어음은 1,000,000원이 되겠고요.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할인했을 때 요 개정 과목 할인료를 뭘로 처리하느냐. 네, 시험에서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한다는 것을 모르면 분계를 못 하겠죠. 우리가 이제 개정 과목을 입력을 할 때는요. 여기서 두 글자, 이 지금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면 모두 8자잖아요. 이 8자 중에서 두 자만 입력을 하면 검색이 돼요. 검색이. 그래서 우리가 이 개정 과목의 이름이 꽤 긴 것 같은 경우에 그 전체 이름을 완벽히 알아야 전표 입력하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 일부만 두 자 정도만 우리가 입력을 해서 거기서 찾아서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무할 때 요 두 자 매출 아니면 처분 이런 단어로 입력해 가지고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받을 어음이 말이죠.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다. 네. 그래서 받을 어음 만기가 되기 전에 거래처에 부도가 확정되었다라고 하면은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부도가 확정됐다고 그래서 받은 거 포기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 어음이 부도어음이다라는 표시를 해두게 돼요. 부도어음이다 하는 표시. 그래서 대변의 받으러음, 차변의 부도어음과 수표, 개정 과목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 부도어음과 수표라는 개정 과목은 임시 개정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도어음과 수표, 받으러음인데 만기 되기 전에 거래처가 부도가 났대네요. 그러면 일단 만기 때까지, 만기 전에 회사가 다시 부도가 났다가도 이제 해결하는 수가 있잖아요. 예. 부도가 났다 하더라도. 그래서 부도음과 수표로 개정 과목을 이렇게 바꿨다가 나중에 회수되면 부도음과 수표가 다시 대변에 가고 차변에 당좌예금 또는 현금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는 겁니다. 네, 부도가 나는 경우로 시험에 나오는 확률은 거의 좀 낮은 편이고요. 이 받으러음에 대한 회계 처리는 주로 이 범위 내에서 받으러음을 처음에 받았다, 받으러음이 만기가 되었다, 배서 양도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은행에 처분하는 경우, 네 가지 경우로서 시험 출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받으러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어요. 자, 그런데 이 매출 채권이 제가 어제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매출 채권은 좀 공부할 내용이 많다. 이렇게 외상 매출금 받으러음에 대한 회계 처리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한 가지 여기 또 나온다. 뭐가 나오느냐?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의 설정입니다.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의 설정.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 대손 충당금의 설정은 결산 때 하는 작업이에요. 결산 때. 그래서 자, 이제 만약에 2019년도에 우리 회사의 새로운 경영진, 만약에 최 사장님이라는 최 대표가 새로 경영을 맡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회사가 2019년도에 엄청난 매출의 성장을 가져왔어요. 네, 전년 대비 한 1.5배 정도, 50% 이상 성장을 했다고 볼까요? 자, 그런데 전에 경영진인 만약에 김 대표는 굉장히 꼼꼼한 어떤 그런 성격의 경영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매출 성장도 중요하지만 회수 가능한 매출을 해야죠. 예. 물건 팔고 그 뭡니까? 판매 대금이 회수가 안 되면 그건 손해가 더 훨씬 막심한 거죠. 안 파는 것만 못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회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자, 2019년도 말 매출 채권이 뭐예요?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음입니다. 받으러음 아직 만기가 안 된 거. 그리고 아직 외상 대금 회수가 안 된 거. 그 잔액을 가지고 회수 가능성을 분석해야 돼요. 회수 가능성. 그래서 회수 가능성이 낮은 것들에 대해서는 회수가 불가능할 것 같다. 예, 이게 지금 만약에 8월 달에 받기로 외상을 8월 달에 주기로 약속한 회사가 지금이 이제 11월 달이잖아요. 11월 달까지 약속을 못 지키고 있다. 그러면 우리 개인 간의 거래에서도 친구가 8월 달에 나한테 돈을 주기로 했는데 지금 9월, 10월, 11월 지금 3, 4개월이 더 지났어요. 아직도 못 주고 있어. 야, 이 친구한테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이제 걱정이 더 커지는 거죠. 그게 뭐예요? 대손. 이게 손실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최 대표가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결산 때 비용 처리를 해야 돼요. 경영 성과에 그냥 비용으로 처리해 줘야 돼요. 자, 그래서 당기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당기의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해서 회수가 불가능한 부분을 어떻게 비용 처리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대손이라는 것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매출 채권이 채무자의 파산 등의 이유로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대손이 발생했다고 하는 건데, 우리가 결산할 때는 대손이 발생해서가 아니라 발생이 예상되는 것을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그래서 여기 대손 충당금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고기간 말이니까 결산일이죠.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움 등의 채권에 대한 회수 가능성을 검토해서 대손 예상액에 대해서는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대손 충당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하나 더 만들어지겠죠. 네. 그래서 대손 충당금에 대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볼까요? 자, 우선은 그러면 이 대손 충당금을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이거예요. 설정법. 대손 충당금의 설정법은 두 가지를 주로 쓰고 있다 이겁니다. 두 가지. 자, 첫째는 잔액 비례법 해가지고 쉽게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보고기간 말에 매출채권 총 잔액에다가 그냥 일정한 유를 곱하는 거예요. 일정한 유를 곱하는데 어떤 특이사항이 없으면 전년하고 비율이 같지 않겠느냐. 예. 지난해 대손이 발생한 율, 여기 일정률이라는 것은 대손율에도 실적이 있겠죠. 그러니까 해마다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하잖아요. 우리 그 매출채권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또는 영업부서에서 해마다 2016년에는 대손율이 몇 프로 발생했고 2017년도에는 대손율이 몇 프로 발생했고, 이게 그 매출채권 잔액, 기말 시점의 매출채권 잔액에 비해서 부도가 난 확률, 회수가 안 된 그 금액의 비율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회사에 어느 정도의 매출채권의 그 대손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평상시 같으면 그 대손율을 곱해가지고 그냥 대손 예상액을 설정하면 돼요. 그게 대손 충당금이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영자가 싹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공격적인 매출을 했어요. 공격적인 영업을 하다 보면 부실 거래처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런 경우라면은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하죠. 예, 과거의 영업 패턴이 아니라 새로 좀 공격적인 영업을 했다면 이제 좀 다시 해야 됩니다. 연령분석법 이런 걸 쓸 수가 있어요. 연령분석법은 매출채권의 발생 기간에 따라서 다른 대손율을 적용하는 거죠. 예, 연령별로라는 게 뭐냐? 예, 지금 약속을 한 날로부터 한 달 약속을 안 지킨 거, 3개월 안 지킨 거, 6개월 안 지킨 거, 이렇게 그 연령별로 대손율을 별도로 곱한다는 거죠. 이 연령이 높을수록 못 받을 확률은 더 높아지기 때문에 대손율을 좀 차등지 급한다. 그래서 오래된 매출 채권일수록 대손율을 높게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이론적으로는 이게 잔액비례법과 연령분석법이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 이론적인 교과서적인 얘기고, 우리 실무에서는 그 회사에서 맞춰서 하면 돼요. 맞춰서 하면 되는데 문제는 나중에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세를 신고할 때 우리 회사에서 이번에 최 대표님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매출채권이 대손 충당금을 많이 설정할 것 같다 해가지고 대손 충당금을 많이 설정했다고 볼까요? 그럼 나중에 법인세 세무조정에 한도를 초과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법인세법에서는 잘못하면은 어떻게 볼까요? 법인세를 조금 부담할 이유로 일부러 이렇게 비용 처리를 많이 했구나, 그렇게 볼 우려가 있죠. 법인세를 조금 납부하려고. 그러면서 이제 이 대손 충당금의 한도 적용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는 그거는 나중 문제예요. 그거는 이제 법인세 낼 때 한도 초과액에 대해서는 이제 불인정, 우리 손금 불산입니다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손금에서 그 나중에 빼주면 되는 거고, 우리가 하는 회계는 뭐예요? 예, 유용한 회계 정보, 충실한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 재무회계의 목적이고요. 그러니까 받을 수 없는 매출 채권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하는 게 오히려 그게 회계에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계는 세법에 맞추어서 처음부터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법에 맞추어서 정리하는 것은 결산 끝나고 세무 조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거치면서 세법에 맞추어서 이제 세액은 계산하는 거고, 지금 이 단계는 우리가 유용한 회계 정보, 사실에 입각한 표현이 충실하게 되는 그러한 회계 처리가 되는 것이죠. 그게 필요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대손충당금의 설정법, 잔액비례법과 연령분석법이 있다. 뭐 이 정도 이제 이론 문제에서 이런 것이 나올 수는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연령분석법이라든가 잔액비례법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금액이 나왔어요. 그러면 계정 과목을 어떻게 해서 회계 처리하느냐. 자, 보고기간 말에 대손 예상액을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으로 계상을 하고요. 이게 비용이니까 차변에 오겠죠. 그리고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대손 상각비와 대손 충당금으로. 이게 그 얘기인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보고기간 말 대손 예상액을 대손 상각비로 계상한다. 매출채권 잔액에 대손 충당금 설정. 자, 충당금 설정법에 대손 충당금 추가 설정액은 자, 대손 충당금을 우리가 설정할 때는요, 설정법이라기보다는 대손 충당금의 설정 금액을 이렇게 대손 충당금의 추가 설정 금액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느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추가 설정 금액이라는 게 하는 게 뭐냐면은, 자, 대손 충당금은 결산 때마다 우리가 충당금을 설정하죠. 그러면 전기 결산할 때 대손 충당금 설정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것이 전부 예상대로 백발백중 적용돼 가지고 단기에 전부 대손이 발생했으면 대손 충당금이 다 제로가 됐겠죠. 그러나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한 것 중에 실제로 대손이 발생하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기설정된 대손 충당금이 남아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설정된 대손 충당금이 결산 때 전기나 그 전에 설정했던 것이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기설정된 대손 충당금이에요. 그래서 추가 설정액만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대손 예상액을 계산하죠. 거기에서 뭘 빼요? 기설정된 대손 충당금을 빼가지고 회계 처리한다.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회계 처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차변에 아까 비용 처리한다고 그랬잖아요. 대손이 예상되는 거. 그게 만약에 50만 원이면 차변에 대손 상각비 50만 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5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손 상각비는 비용이라고 아까부터 말씀드렸어요. 판매 관리비입니다. 그러면 거래의 결합 관계가 비용 발생, 여기에 해당되어 있죠? 비용 발생.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대손 충당금은 뭐냐 이거예요. 대손 충당금은 우리가 자산의 감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대손 충당금이 자산입니까?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대손 충당금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산의 차감 계정, 이렇게 말합니다. 자산의 차감 계정. 자산 중에서도 무엇에 대한 자산이에요? 매출 채권의 차감 계정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그래서 대손 충당금의 계정 과목의 성격에 대해서는 지금 자산의 차감 계정입니다 라는 말이 지금 여기 아직 설명이 좀 안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여기다 메모해 두세요. 대손 충당금은 자산의 차감 계정이다. 그 자산의 차감 계정이 대변에 가면 어떻게 돼요? 자산의 차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은 반대쪽에 가요. 자산의 증가가 차변이잖아요. 대손 충당금 대변에 가면 그만큼 자산에서 차감이 돼요. 자산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대손충당금을 설정해 놓게 되면은 그 회계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말이죠.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때는 어떻게 표시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때는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좀 확대해서 보여드린다면은, 자, 외상매출금 밑에 대손충당금 있죠. 네. 근데 대손충당금이 없어요. 지금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지금 현재 설정이 안 되어 있네요. 없으니까 외상매출금 그대로, 그대로 이 금액란 오른쪽으로 오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받으러움을 한번 잘 볼까요? 받으러움이 9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대손충당금 해가지고 90만 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게 사실은 이게 괄호 속에 숫자가 있다고 보시면 돼. 괄호 속에 음수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9천만 원에서 한번 90만 원을 우리가 빼볼까요? 빼보면 8,910만 원이죠. 자, 이쪽에 8,910만 원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손충당금은 그 해당되는 매출채권의 차감 계정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재무상태표에 표시가 되고 그 금액이 이와 같이 나중에 여기 당좌자산의 합계가 여기 보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당좌자산을 배우고 있는데 당좌자산 합계 1억 4,849만 286원은 이 금액을 더한 것이 아니라 이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이 금액들이 더해진 거예요. 이 금액들이. 그래서 충당금을 설정하면 어떻게 돼요? 많이 설정할수록 자산의 규모가 작아지는 거죠. 자산의 규모가. 그리고 그 자산의 규모가 작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비용으로 차변에 오는 게 뭐였어요? 대손상각비. 비용으로 발생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무상태표에는 이렇게 보이지만 여러분들 합계잔액시산표 우리 작성해봤죠? 합계잔액시산표에서는 또 이렇게 보입니다. 자,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없었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없습니다. 자, 외상매출금의 잔액 차변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대손충당금은 어디로 표시되느냐? 잔액이 이렇게 대변에 표시가 돼요. 대변에. 그런데 대변에 없어요. 차변 180, 대변 180, 합계,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일치하니까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잔액이 없는 셈이죠. 그리고 받으러움도 이렇습니다. 받으러움은 지금 잔액이 여기 있죠. 9천만 원. 그런데 대손충당금은 합계잔액시산표는 어디에 표시돼요? 반대쪽에 대변에. 우리가 지금 분계할 때 대손충당금 대변에 분계하거든요. 발생했을 때 대변에. 그래서 대변에 잔액이 보인다. 그래서 합계잔액시산표에서 대손충당금이 보이는 위치하고 재무상태표에서 보이는 위치가 이렇게 좀 다르다는 것이죠. 자, 다시 우리 교재로 가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때 회계처리. 자, 추가 설정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만큼 차변에 비용 처리하고 계정과목은 대손상각비고 대변에는 대손충당금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대손충당금이 두 개죠. 두 개. 왜 두 개냐면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있고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개라는 얘기입니다.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계정코드가 109번을 써요. 109번. 여기 109번 대손충당금. 그런데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더블 클릭해서 보면 여기 코드가 111번을 쓰죠. 그래서 대손충당금 한글 이름은 같지만 받으러움에 대한 코드, 대손충당금의 코드와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코드는 다릅니다. 코드를 다르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표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경우는 뭐냐? 추가로 설정할 금액이 오히려 없고 기설정된 금액이 많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기설정된 대손 충당금이 더 많아요. 대손 예상액보다. 이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전기에 대손 충당금을 너무 과다하게 설정을 했거나 아니면 전기에 뭐 과다하게 설정한 건 아니지만 단기에 매출 채권이 굉장히 작아요. 단기에는 거의 다 어음 거래나 저기 외상 거래를 거의 안 하고 거의 다 현금 박치기로 매출을 했다. 그러면 대손 예상액이 작아지잖아요. 거의 다 현금으로 다 팔았으니까 매출 채권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기에 설정한 대손 충당금이 너무 많다. 그러면 회수해야죠. 환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대손 충당금을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설정할 때 대변에 설정했으니까 줄일 때는 차변에 많은 금액만큼 대손 충당금 기록하고 그러면 대변에 뭐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고 기록. 그러면 자, 아까 대손 충당금은 자산의 차감 계정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차변에 기록했으면 어떻게 해요? 자산에 다시 더해 주는 거죠. 네, 차감했던 것을 너무 많이 설정했어. 외상 매출금에다 다시 더하는 거예요. 네, 받을 수 있다 하고 더해 주는 거고. 그럼 대변의 대손 충당금 환입은 우리가 무슨 계정이냐? 요 밑에 나오죠. 대손 충당금 환입은 우리가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 이렇게 비용 처리하잖아요. 비용 처리.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대손 충당금 환입은 비용에서 빼준다 이거예요. 판매 관리비에서 마이너스 항목이다. 판매비와 관리비의 차감 항목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손 충당금 환입이 있을 때는 판매비와 관리비 맨 밑에 표시가 돼요. 대손 충당금 환입이. 그래가지고 음수로 마이너스로 표시가 된다. 비용에서 빼주는 계정 과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매출채권의 대손 충당금의 설정과 또 그런 환입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미 우리가 회계의 분계의 분계의 아주 깊숙한 곳까지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런 것은 다 결산 수정 분계 사항들이에요. 이런 게. 그래서 우리가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결산 수정 분계 사항을 일단 생략하고 갑시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거를 우리가 이 얘기를 하려면 이 얘기가 굉장히 많아져요. 결산 수정 분계 사항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그 중에서 지금 첫 번째 사례가 나왔어요. 대손 충당금의 설정. 자, 그러면 이제 설정을 할 때는 이렇게 하고요. 기말에 12월 31일자 결산일 기준으로 설정하는 방법 1의 방법이나 2의 방법 둘 중에 하나의 회계 처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자, 대손 충당금이 설정된 게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해가 바뀌었어요. 요거는 2019년도고 이제 우리가 2019년도도 이제 한 달밖에 안 넘었어요. 그래서 해가 바뀌었어요. 결산이 끝나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예상했던 대손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 회사가 이제 어떻게든지 받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받을 수 없어요. 예, 그 회사가 아주 파산이 확정이 됐어.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대손 요건이 확정이 되면은 우리 회사에서는 이걸 회계 처리를 합니다. 자, 대변에다가 매출채권. 이 매출채권은 외상 매출금이 올 수도 있고 받으러움이 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100만 원짜리가 부도가 확정이 돼버렸다. 못 받게 됐어요. 아니면 파산이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대변에 외상 매출금 100만 원 기록하고 창구를 털어버리는 거죠. 차변은 우리가 대손 충당금 미리 예상해 놨죠. 그 100만 원. 예. 그래서 대손 충당금을 상대시키는 거예요. 차변의 대손 충당금. 그래서 미리 작년에 비용 처리했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에 또 비용 처리하면 안 되지. 우리가 작년에 19년도에 대손이 예상되기 때문에 충당금을 설정하면서 차변에 비용 처리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손이 발생했는
그 다음 해에는 비용 처리를 또 안 합니다. 예, 여기는 최 사장님이 경영할 때 너무 무리하게 영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용 처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경영진이 바뀌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기는 박 사장이 경영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대손이 발생한 것은 작년도 19년도 매출에 대해서 대손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박 사장의 비용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전기의 대손 충당금을 상계시키는 거예요. 단기에 비용 처리 안 하고. 그런데 밑에 그럼 비용이 뭐죠? 대손상각비? 이거는 혹시 이때 대손 충당금 설정한 것이 모자라면은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비용 처리한다. 전기의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한 것이 충분하면 이 비용이 안 나와요. 그냥 대손 충당금 100만 원 하고 끝나는데 대손 충당금을 80만 원만 잡아놨어. 그러면 매출채권 100만 원인데 대손 충당금은 80만 원밖에 없다? 그럼 모자라는 건 단기의 비용.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단기 박 사장이 비용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이게 이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또 세월이 이제 자, 그 100만 원 못 받는다고 해서 대손 처리를 해 버렸어요. 예. 이 회사가. 그런데 또 1년이 지났어요. 2021년도가 됐습니다. 자, 그 거래처가 사장님이 파산을 했다가 1년 만에 다시 회복을 해가지고 회사를 다시 살렸어요. 살려가지고 우리하고 같은 업종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하고 거래를 할 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그 거래처가 돈 100만 원을 입금시켜 준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이 우리 사업 잘해봅시다. 그럼 어때요? 예, 같이 또 열심히 사업을 해야 되겠죠. 자, 100만 원을 갚으면 받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대손금의 회수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그때는 현금 100만 원. 만약에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면 보통예금 100만 원. 어음으로 받았으면 받으러 온 100만 원.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무엇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현금으로 받았으면 현금 100만 원, 어음으로 받았으면 받으러 온 100만 원, 예금으로 입금됐으면 보통예금 100만 원. 대변을 뭘로 하느냐 겁니다. 대변을. 외상대금 받았으니까 외상매출금이라고 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이미 외상대금은 이때 없어졌어요. 매출채권 대변이 이게 외상대금이거든요. 아니면 어음이면 받으러 어음이고. 이미 2000년도에 그 회사 잔고는 없어져 버렸어요. 잔고가 없어요. 외상매출금이. 그러니까 대손 처리한 돈이 들어왔을 때는 현금 자산 유가시키고 대변에는 다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우리가 외상대금을 받아서 거래처별로 그걸 관리를 하려면 그 회사에 거래처 원장이 있어야 그걸 받은 걸로 처리하는데 작년에 이미 그 회사 파산으로 해가지고 거래처 원장 없어져 버렸어요.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대손 충당금하고 상계시켜버렸다. 이거. 예. 그러니까 일단 전기에 대손 처리한 것이 들어오면 다시 대손 충당금으로 또 설정하는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 이게 대손 충당금의 흐름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지금 1시간, 이번 시간에 한 게 매출 채권과 관련된 회계 처리들이에요. 굉장히 양이 많죠. 네, 매출 채권과 관련해서 대손 충당금까지 우리가 함께 연계해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출 채권에 대한 학습 내용이 굉장히 많은 거였습니다. 자,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당좌자산을 마무리하는 기타의 당좌자산 보도록 하겠습니다.